23학년도 4월 생활과 윤리 우리 문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우리 원래 나오는 그 분류와 관련된 문제지요. 1번과 같이 나오는 이런 형식이 보통은 수능에서 많이 출제되는 형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진술인데요. 윤리학은 도덕적인 논의에 사용되는 도덕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그리고 도덕적 추론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주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 우리 메타윤리학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겠습니다. 요 윤리학은 메타윤리학이다. 메타윤리학의 입장이다. 그런데 어떤 윤리학자는 실제 삶에서 제기되는 어떤 윤리학자는 실제 삶에서 제기되는 도덕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도덕 원리를 응용해서 구체적인 행위 지침을 제공하는데 주력해야 된다라고 보니까요. 이거는 어떤 윤리학자는 실천규범 윤리학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이제 메타 윤리학자가 실천 규범 윤리학자를 비판하는 내용이어야 되겠습니다. 1번 진화의 측면에서 도덕성을 설명하는 데 주력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진화의 측면에서 도덕성을 설명하는 거는 이제 진화 윤리학 같은 거죠. 진화 윤리학은 이제 윤리학을 과학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이라서 여기가 메타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라고 될 수가 없겠습니다. 2번 도덕현상의 객관적인 서술을 주된 과제로 삼는다 라고 되어 있죠. 도덕현상의 객관적인 서술이 주된 과제다 그러시면 이거는 기술윤리학에 대한 설명이니까요. 이것도 메타윤리학에 대한 설명이 안 되네요. 메타윤리학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3번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실천적 도덕규범 연구, 요거는 위에서 제시문에도 잠깐 나와 있는데요. 현실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적용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도덕 규범을 연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덕 규범 연구를 강조하고 있으니까 이건 실천 규범 윤리학이 강조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메타 규범 윤리학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실천 규범 윤리학이 간과하는 것도 아니네요. 4번 도덕적 행위를 위한 보편적인 도덕 원리를 제시해야 된다. 보편적인 도덕 원리 제시까지만을 강조하는 거는 요거는 이론 규범 윤리학의 입장이죠. 이론 규범 윤리학의 입장이기 때문에 메타 윤리학의 입장이라고 볼 수가 없겠습니다. 5번 도덕 명제에 대한 분석적 접근. 도덕 명제가 있는데 이걸 분석적으로 접근하는 게 핵심 과제래요. 그래서 메타 윤리학을 다른 말로 분석 윤리학이라고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 메타 윤리학이고요. 이런 접근이 핵심 과제라고 실천 규범 윤리학은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간과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니까 쉽게 문제를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번 보죠. 성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성은 이제 우리가 남녀 간의 성을 이야기할 때 그런 성이죠. 그랬을 때 갑을 보죠. 본질적으로 즐거움 그 자체를 추구한답니다. 즐거움을 추구하는 거래요. 즐거움 그 자체를 추구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성은 자발적인 동의가 있으면 해악금지의 원칙에 따라서 자유롭게 즐거운 경험을 하면 된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세 가지 성에 대한 관점 중에서 자유주의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유주의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을을 보시면 성의 자연적인 목적은 출산이다. 성의 원래 자연적인 목적은 출산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남녀가 사랑해야 됩니다. 남녀가 결혼해서요. 사회적인 제도의 승인, 이게 이제 결혼인 거죠. 을 거쳐서 출산하고 이걸 의도했을 때 도덕적으로 정당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시니까 이게 보수주의적 관점이죠.
보수주의적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유주의에서 성의 쾌락적인 욕구보다 생식적인 욕구가 중시되어야 한다. 아까 위에서 나온 것처럼 즐거움이라고 하는 쾌락적인 욕구를 강조하죠. 잘못된 설명이네요. 2번 보겠습니다. 성은 어떠한 도덕적 제약 없이 자유의지에 따라 행해져야 된다. 물론 성에 대한 자유를 좀 강조를 하긴 했습니다만 어떠한 도덕적 제약이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게 여기 해악금지의 원칙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해악금지의 원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도덕적 제약이 없다라는 표현은 잘못됐을 것 같고요. 3번 보겠습니다. 보수주의에서는 사랑을 확인하기 위한 남녀 사이의 성은 언제나 도덕적이다. 그러면 사랑을 위해서 성을 사용하는 게 도덕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조건이 필요 없다라는 게 돼요. 이 말의 의미가 사랑은 성적 관계를 위한 필요한 조건이기도 하면서 충분한 조건이다 이런 말이 되기 때문에 지금 필요한 조건은 맞지만 충분한 조건은 아니죠. 출산, 결혼, 그리고 양육 뭐 이런 것들로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언제나 도덕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겠네요. 4번 혼전의 성은 출산이 전제되더라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어요. 맞죠? 결혼이라고 하는 사회적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혼전, 결혼 전의 성은 출산이 전제되더라도요,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4번이 정답이 되시겠네요. 그 다음에 5번,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성이 도덕적에 대한 필수 조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을은 아까 필요 조건이라고 말씀했죠. 그래서 을은 맞는데요. 갑은요, 사랑이라는 조건이 없어도 돼요. 사랑이라는 조건은, 사랑은 성을 위한 어떤 조건, 필요 조건이 아닙니다. 필요 조건이 아니고요. 성을 사용하기 위한 도덕적인 조건은 아까 위에 있듯이 서로 간의 동의, 그리고 해악금지와 같은 의무의 준수, 뭐 이런 것들이 원인의 정당화의 도구에 들어갈 뿐이고 사랑은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갑이 동의할 수 없는 그런 선지가 되어서요.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시겠습니다. 3번 보시겠습니다. 3번. 3번 문제를 보시면 시민불복종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불복종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금 어렵게 출제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주의 깊게 잘 보셔야 됩니다. 시민불복종은 헌법과 사회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지도되는 행위랍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에 좀 말이 길게 나와 있기는 한데요. 정의의 원칙이라는 거고요. 정의의 원칙 중에서도 헌법, 사회제도의 일반적인 것들을 규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특수한 규제가 아닌 정의의 원칙 중에서 일반적인 규제를 원하는 원칙이다라고 해서 요거를 우리의 다수의 정의관, 뭐 공적 정의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지요. 여기에서 지도되어야 된다라는 건 이게 근거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이 되겠죠. 근거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요거는 롤스 선생님의 입장이 되겠네요. 롤스 선생님의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불복종의 근거는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할 수 없어요. 여기 우리가 보통 수업 시간에 개인의 이익이나 개인의 양심이나 개인의 종교, 개인의 신념 이런 거에 기초할 수 없다.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요. 요것도 기억해 주세요. 집단의 이익에도 기초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물론 여기 만자가 붙었어요. 이 말은요,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 기초를 하되 요게 다수의 정의관에 맞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은 기초할 수 없다. 이런 맥락입니다. 이걸 기억해 주세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 집단의 이익도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 대신 시민불복종은 정치적인 질서의 바탕에 깔려 있는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 아까 말씀드렸던 공유된 정의관, 다수의 정의관, 공적 정의관 다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일어나는 거다라는 롤스 선생님의 입장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롤스는 이렇게 단독으로도 시민불복종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시민불복종은 기억보죠. 다수자의 정의감 같은 표현이죠. 다수자의 정의감, 공적 정의감, 뭐 네, 공유된 정의감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은 맞는 선지다라고 금방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니은 시민불복종은 그 자체로 입헌체제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아니에요. 입헌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시민불복종을 하는 겁니다. 시민불복종이라는 행위 자체는 질서정연한 사회체제 안에서 이루어지거든요. 사회체제 내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질서정연한 사회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시민불복종을 하는 거지 이걸 위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이건 잘못된 거고 이런 입헌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를 하는 거는 정당한 시민불복종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롤스의 생각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디귿 헌법을 규제하는 원칙 헌법도 그 자체라기보다는 그 사회를 헌법이 있게 만드는 다수자의 정의감, 정의의 원칙, 여기에 근거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말과 다수자의 정의감은 같은 표현이에요. 같은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시민 불복종의 대상은 제외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다수자의 정의감이나 헌법을 규제하는 원칙 자체에 대해서 시민 불복종을 할 수 없다라는 표현이거든요. 맞죠? 이걸 바꾸면 사회 체제가 바뀌는 건데 이미 사회 체제가 질서정연한 사회 체제예요. 이게 다수자의 정의감에 의한 체제거든요. 근데 이걸 바꾸면 사회 체제가 안 좋아지는 거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좋은 체제의 원칙이니까요. 이걸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게 맞는 표현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리을 종교적 교설 우리 아까 종교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심의불복종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어야 되시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심의불복종 문제 치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뭐 다수의 정의감, 공적 정의감, 정의의 원칙 중에서 차등의 원칙을 제외한 정의의 원칙, 공유하고 있는 정의감, 헌법을 규제하는 원칙, 다수자의 정의감 다 같은 표현이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시민불복종은 이러한 정의감에 의해 유지되는 체제를 보다 공고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존재를 하는 것이지 그 체제를 바꾸기 위한 어떤 방법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4번 문제를 보시면 가상대담의 사상가가 지지할 주장입니다. 1번 커트를 보시죠. 현대 사회에서 생명윤리, 사회 불평등의 다양한 윤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러한 윤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라고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랬더니 사상가가요. 이러한 문제는 공론장에서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결돼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생활과 윤리에서 공론장에서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이야기하시는 분은 하버마스밖에 없으시죠. 그래서 이거 하버마스다라고 하는 거 금방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 의사소통을 할 때 여기 논증적 토론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책들을 합의해 나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의 합의는 우리 모두의 합의인 거 아시죠? 모두가 동의한 합의여야 됩니다. 자, 3번 커트 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공론장에서 합리적인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려면 담론 참여자들이 어떤 태도를 지녀야 될까요? 라고 해서 여기 담론윤리라고 하는 것을 힌트를 또 주고 있네요. 자, 모든 담론 참여자는 진실해야 되고요. 평등하게 논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과 원하는 바를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십니다. 자, 몇 가지 원칙이 있었죠. 담론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원칙은 뭐 진실해야 된다. 어, 진심으로 해야 된다.
거짓이 없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해 가능한 말을 해야 된다. 예, 참되고 진실하고 이해 가능한 말을 해야 된다라는 조건이 있었지만 이러한 조건의 어떤 형식에 부합되어서 개인의 주관적인 어떤 이해를 표현할 수 있는 자유로운 그런 담론에 이어야 됐고, 개인의 주관적인 이해를 표현한다고 해서 이 자체를 보편적인 규범으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토론을 통해서 이것이 보편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담론의 과정을 겪어야 한다. 그래야 보편적으로 합의된 그 규범의 당위성이 생긴다라고 보는 게 하버마스죠. 자, 그렇다면 1번부터 보죠.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사소통의 합리성을 발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틀린 답을 고르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답을 고르는 거니까 의사소통의 문제를 합리성이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맞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맞는 표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2번 담론의 과정에 상대방을 자신과 동등한 주체로, 그렇죠. 담론의 참여자는 동등한 주체가 되어야 된다. 여기서도 보시면 제시문에 나와 있죠. 평등하게 참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우지 않으셔도 제시문에 다 설명이 나오네요. 3번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진술해라. 요것도 여기 있죠. 진실성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죠. 진실한 말을 해야 됩니다. 참된 말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진실해야 됩니다. 아이고, 여기다 표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상대방을 기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맞아요. 이런 것들은 뭐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아니라 이거는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의사표현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4번 논증적인 토론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된다. 일단 자신의 주장, 이해관계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주장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거에 대한 근거도, 명확한 근거도 제시해야만 자신의 말이 진실하고 참되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시하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5번 합의를 위해서 상대방이 거부할 수 있는 내용 말하지 말아야 된다? 아니에요.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습니다. 물론 그 말이 의도적으로 나쁜 말이나 이해 가능하지 않은 말이나 거짓된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상대방이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제로 해서 자신의 주관적인 이해관계를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편적인 합의를 이루는 거기 때문에 5번은 잘못된 거다. 자유롭게 담론 과정에 참여해야 된다라는 게 맞는 말이죠. 5번이 잘못되었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가불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그림으로 표현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화살표 문제거든요. 화살표 문제는 조금 천천히 여유 있게 하나씩 잘 비교해서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갑을 먼저 보시죠. 국가는 자연적이고 개인보다 앞선다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개인보다 앞섭니다. 그러면 개인이 중요하냐, 국가 공동체가 중요하냐, 그러면 공동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될 분이네요. 국가 공동체가 중요하다. 이렇게 주의를 붙이시면 되겠죠. 각 개인은 국가 없이는 자신의 본성을 실현할 수 없어요. 자신의 본성, 이게 결국은 자연적인 본성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본성, 자연적인 어떤 본성적으로 국가를 구성할 수밖에 없다. 국가 없이는 안 되니까. 그러니까 국가는 자신의 본성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생겨났다. 이렇게 보는 분입니다. 공동의 일을 함께 나눌 수 없는 자는 인간 이하의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의 공동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인간이라서 가능한 거고, 할 수 없으면 인간 이하이거나 할 필요가 없으면 인간 이상인 거죠. 그래서 인간 이하나 인간 이상인 존재는 국가가 필요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인간은 국가가 꼭 있어야 된다라고 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되겠습니다.
을을 보시겠습니다. 국가는 일반 의지의 지도에 따라서 형성이 된다. 일반 의지를 이야기하시는 분은 우리 정해져 있죠. 루소 선생님이십니다. 일반 의지는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개인들이 보편적으로 공통으로 원하는 의지죠. 공통의 의지죠. 공통의 의지로서 요거는 공공의 선을 지향하는 의지죠. 모두가 원하는 선을 지향하는 의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모든 힘을 자신의 모든 힘을 양도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의지가 곧 국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의지가 곧 국가다. 그래서 국가는 완전한 공동의 힘으로 구성원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국가는 신체와 재산에 관한 모든 권한을 국가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루소의 경우에 모든 자연권을 모두 양도한다. 이런 식의 어떤 표현을 쓰죠. 여기 모두라고 할 때 생명권도 포함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병을 보겠습니다. 국가는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 여러분 그 자연 상태를 전쟁 상태로 그냥 이렇게 이퀄화 시켜서 얘기하면 이거는 홉스가 됩니다. 물론 로크나 루소도 자연 상태처럼 이렇게 변할 수 있지만 이게 원래의 자연 상태가 전쟁 상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진 않아요. 자연 상태가 될 수 전쟁 상태가 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얘기하지 지금 홉스처럼 이렇게 이퀄로 전쟁 상태다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서 자연 상태가 전쟁 상태다라고 이렇게 즉각적으로 얘기를 하면 우리는 홉스로 오시는 게 맞겠습니다. 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다수 간의 상호 계약을 통해서 형성이 된답니다. 자, 여기 다수 간의 상호 계약을 맺고요. 이 상호 계약을 맺어서 군주에게 넘기거든요. 군주나 이제 주권자에게 그 양도된 상호 간에 맺은 계약의 권리를 넘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권자나 군주는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지켜야 할 의무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통치자는 이런 모든 그 다수자가 맺은 상호 계약에 의한 권리를 몽땅 갖고 있죠. 그래서 적어도 목적 자체는 그 계약자들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라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그 모든 권력을 행사하도록 사람들이 양도를 해준 거니까 그 절대자의 모든 행위는 계약을 맺은 구성원들의 행위와 일치된 행위가 될 수 있어서 이런 절대적인 권력을 지니게 됩니다. 자, 홉스 얘기였죠. 병은 홉스고요. 갑은 아리스토텔레스였고요. 그리고 을은 루소였습니다. 자, A부터 보시겠습니다. A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루소를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간과한다 앞에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맞아야 되고 루소가 간과하셔야 되는 거죠. 국가는 모든 구성원의 동의에 의해서 형성된다 되어 있는데요. 동의로 형성되는 게 아니고 자연적 본성으로 형성이 되죠. 자연적 본성에 의해서 형성이 됩니다. 틀렸네요. 아리스토텔레스 자체가 틀렸습니다. 2번 보죠. B하고 E를 보는데 B하고 E는 루소와 홉스가 아리스토텔레스를 비판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루소가 간과한다 앞에까지 할 수 있어야 되고요. 홉스도 이 얘기를 하셔야 돼요. 홉스도 이 얘기를 하셔야 앞에가 맞는 거고요.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가 간과해야지만 맞는 거니까 굉장히 복잡해서 이런 경우는 세 사람을 모두 봐야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국가 안에서만 구성원들은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사회 계약론자들은 사회가 인간의
어 행복을 위해서 인간의 어떤 안정과 안녕과 생명을 보장하고 자신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다 홉스나 루소는 국가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 상태를 극복해야 되니까요. 그럼 이 말은 두 사람 모두가 할 수 있는 말인데 아리스토텔레스도 국가가 있어야 되죠. 여기 위에서 보시면 국가가 있어야지만 그게 인간이라고 되어 있죠. 국가 없이는 자신의 본성을 실현할 수 없어서 국가는 행복이라는 인간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궁극적인 목적이죠.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니까 이런 얘기를 아리스토텔레스는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C 보겠습니다. 홉스가 루소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홉스가 여기 앞에까지는 맞아야 되는데 자연 상태에서 인간도 자신의 보존의 욕구를 가진대요. 자기 보존의 욕구, 요거 자연권의 일종이죠. 자연권의 일종입니다. 그럼 요거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요거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루소도 자연권을 갖죠. 루소도 자연권을 갖고 자기 보존을 하기를 원하죠. 자연권을 갖죠. 자연권을 지니기 때문에 자기 보존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 자연법이고요. 자연권인 거죠. 그래서 간과하지 않아서 틀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번. 루소가 홉스를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앞에가 루소가 맞아야 됩니다. 입법권은 통치자만이 아닌 모든 구성원에게 있다. 자, 루소는 주권을 양도하지 않습니다. 주권이 모든 국민에게 있죠. 모든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요거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주권은 대표될 수도 없고 대리될 수도 없어요. 양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구성원이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법권을 주권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요거 맞는 얘기네요. 맞는 얘기인데 홉스는 절대자, 주권자, 통치자만 갖죠. 주권을. 일반 국민은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간과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모든 구성원이 갖지 않죠. 국민은 갖지 않고 통치자, 주권자만 주권을 갖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이 갖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5번. 국가 권위에 복종할 의무는 자연적으로 발생되지 않는다 되어 있는데요. 아까 우리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생겨나게 된 게 자연적인 본성 때문에 생겨났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국가에 복종할 의무가 발생되는 겁니다. 발생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잘못된 설명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을 보시면요. 다음에 주장할 사상가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고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고르시랍니다. 탈은폐의 방식에 완전히 제약된 현대 기술은 우리가 탈은폐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익숙하죠. 탈은폐 방식은 숨겨진 것을 드러나게 하는 방식이죠. 드러나게 하는 방식인 거죠. 근데 이걸 어떤 게 하냐면 현대 과학 기술이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상이 누구냐면 자연인 거죠. 그래서 이 현대 과학 기술을 자연을 닥달을 해서 탈은폐하도록 에너지를 내놔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하여 자연은 현대 기술에 의해 쓸모 있는 부품으로 환원이 된답니다. 이게 기계처럼 기계의 부품으로 환원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자연의 어떤 존중의 태도에서는 멀어지는 거라고 보실 수 있겠죠. 인간은 현대 기술로부터 자연 안에 숨겨져 있는 에너지를 채굴하여 변형시키고 저장하라는 도발적인 요청을 받고 있으며 이렇게 주문받은 대로 행동하여 현대 기술의 근원적인 부품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자연이 그렇게 되었고 인간도 그런 어떤 방식으로 결국은 현대 과학 기술의 종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숙고,
윤리적인 성찰이죠. 윤리적인 성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하이데거죠. 하이데거. 네, 하이데거 선생님이 되시겠고, 이렇게 탈은폐 방식으로 현대의 과학기술이 굉장히 영향력이 커지고 그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간까지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그냥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다 두면 인간에게는 엄청나게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거다. 그러니까 윤리적인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하이데거입니다. 자, 기억. 인간은 현대과학기술의 부품으로 환원될 수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는 이게 과학기술에 종속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기술을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윤리적인 성찰을 하면서 관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니은 인간은 현대 기술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자유롭지 못하고 그 지배력이 너무 과학 기술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지배력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 기술에 대해서 성찰적인 자세가 필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디귿 현대 기술은 인간이 성찰해야 될 가치 판단의 대상 맞죠? 가치 판단으로 성찰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리을 현대 기술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자연을 은폐가 아니라 탈은폐시키고 있죠. 탈은폐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가불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이 되겠네요. 군자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요거 동양 쪽일 것 같죠. 그리고 군자 그러시면 아무래도 유교의 맥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죠. 군자가 남들과 다른 까닭은 인과 예로서 타고난 선한 마음을 보존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면 인과 예를 타고났다라는 거죠. 타고났다. 근데 이게 선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타고난 마음이 선하다라는 성선설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 성선설의 근거가 인의예지와 같은 도덕성이네요. 그러면 성선설을 주장하신 맹자 선생님이 되시겠습니다. 맹자. 이 마음을 기르는 방법으로 욕망을 적게 해라. 이거 과욕이라고 써 있는데 한문은 잘 모르셔도 됩니다. 과욕. 네, 욕망을 적게 하는 것보다 좋은 것은 없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본성적인 측면을 가리우는 욕망을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유교 사상가들이라고 해서 욕망을 없애라, 완전히 제거해라 이런 표현은 잘 쓰지 않습니다. 사사로운 욕망을 제거해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을을 보시죠. 가장 훌륭한 덕은 물과 같다. 요거 아주 유명한 말이죠. 상선약수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물이 가장 높은 선이다. 이런 얘기죠. 물처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은 대표적인 자연물이죠. 자연이죠. 자연. 그랬을 때 만물을 이롭게 하고요. 물은 만물에 이롭게 해요. 그렇지고 다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뭐 부쟁의 덕을 지녔다, 겸허의 덕을 지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과 같은 이러한 덕을 가진 사람이 성인이다 라고 얘기하시니까 요거는 노자 선생님이 되시겠네요. 네, 노자와 장자는 우리 생윤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구분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자, 1번 보시죠. 사단을 확충해라. 확충한다라는 거는 밖으로 드러낸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는 사단이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본성적인 측면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걸 본성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러면은 본성을 확충하는데 본성을 변화시켜라?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미 본성 자체가 선한데 본성을 변화시킬 필요가 없죠. 2번 군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욕을 극복해라. 요 얘기는 하지요. 아까 위에 나온 것처럼 욕망을 적게 가져라. 사사로운 욕망을 줄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 다수의 관점에 따라서 시비를 가려라. 다수의 관점이 아니고요. 자연의 관점에서 생활을 하셔야 되고요. 그렇다고 하면 시비는 가리지 않습니다. 시비를 구분하지 말고 모든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보죠.
평등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4번 분별적인 지식. 금방 분별하는 시비적인 지식을 쌓지 말라고 했죠. 쌓아서 하면 안 되고요. 부쟁의 덕은 물이 가지고 있는 덕이니까 괜찮은 표현이죠. 5번 이상적인 인간이 되려면 예법을 익혀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교에서는 인의예지의 예법을 강조할 수 있어요. 하지만 도가사상은 이것을 인위적인 작용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법을 익히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러움을 훼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정답은 2번 될 수 있겠습니다. 8번 가시죠. 가불사상가들의 공통된 입장을 고르시라 합니다. 죽음 얘기가 나오네요. 중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생이 나오고 있으면 요거는 불교일 테이겠지요. 불교이겠죠. 우리 생연에서는 불교학자를 여러 명으로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석가모니의 불교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생은 죽음을 되풀이한대요. 되풀이한다라고 하는 거는 윤회한다라고 하는 거죠. 생로병사를 반복해서 순환한다 이런 얘기죠. 받은 몸에 온기가 없어지고 오온이 흩어지는 것이다 돼 있는데요. 이 오온이라고 하는 건 인간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라고 말씀드렸죠. 정신적이고 물질적인 5가지 요소를 오온이라고 하는데, 죽으면 이게 흩어지는 겁니다. 누구는 죽고 나면 나쁜 업을 지은 존재는 지옥에 떨어지고, 선을 행한 존재는 천상에 오르며, 돌을 닦아 익힌 존재는 번뇌가 다해서 열반에 이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열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불교에서 추구하는 궁극적인 이상적인 경지가 되는데, 여기 열반에 이른 사람들은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습니다. 깨달음을 얻어서 열반에 이르면 더 이상 윤회를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중생의 경우는 이 업에 따라서 나쁜 업을 쌓으면 지옥에 떨어지거나, 선한 업을 쌓으면 천상에 오르거나 뭐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불교의 입장입니다. 을을 보시죠.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은 모두 감각에 달려 있는데 원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원자들로 구성된 영혼이 죽음에 의해서 흩어지면 감각을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면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게 됩니다.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죠. 죽음을 우리는 인식할 수 없게 됩니다. 죽음을 감각할 수 없죠.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 지식 이런 걸 가지고 영원히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갈망을 없애주어야만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다른 표현으로 쾌락을 누릴 수 있다. 고통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거는 에피쿠로스 학파가 되겠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되겠죠. 자,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공통된 입장, 둘 다 O인 경우를 골라야 되는 거죠. 기억 보죠. 죽음이 영원히 오지 않기를 바라는 집착을 버려야 된다. 그렇죠. 불교는 윤회를 한 것이 세상의 이치예요. 인과 법칙에 따라서 돌아가는 세상의 이치예요. 그래서 죽음이 올 거라는 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되, 다만 거기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되는 거죠. 탐진치라고 해서 집착을 일으키는 요 3가지 요소를 제거해야지만 이상에 이를 수 있겠죠. 에피쿠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피쿠로스도 죽음은 올 거예요. 그런데 오지 않기를 바라는 이런 불멸에 대한 갈망은 없애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틀린 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죽음으로 인해서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가 해체된다. 그렇죠. 불교에서는 오온이 해체되고요. 에피쿠로스에서는 원자들이 해체가 됩니다. 영혼까지 해체가 돼서 영혼이 소멸한다. 이렇게 보고 있으시죠? 그러면 기억 니은이 정답이 되시겠고요. 디귿 보겠습니다. 죽음은 경험 가능한 고통이므로 죽음을 두려워해야 된다 했는데, 일단 죽음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윤리사상가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거 틀렸고요. 죽음이 경험 가능한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에피쿠로스 입장에서는 죽음이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경험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서 둘 다 X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을, 죽음 이후에 모든 존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은 필연적인 현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죽음 이후에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이걸 우리가 윤회라고 하잖아요. 윤회. 이거 윤회를 불교에서는 인정을 하는데 모든 존재가 다시 태어나는 건 아니죠. 열반, 깨달음을 얻어서 다시 태어나지 않고 윤회에서 벗어나서 해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X이고요. 에피쿠로스 입장에서는 사후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태어남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거 에피쿠로스 입장에서도 X다. 이렇게 오실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1번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9번 보시겠습니다. 가발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입니다. 합리적인 존재는 도덕적 지위를 지니므로 여기서 보통 합리적인 존재는 보통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인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으므로 죽임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갖는답니다. 그리고 잠재적으로 합리적인 존재를 실질적으로 합리적인 존재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된답니다. 자, 이게 좀 말이 어려운데요. 잠재적으로 합리적인 존재, 아직 인간이 되지 않았지만 인간이 될 수 있는 잠재성,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존재는 실제 인간인 합리적인 존재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동등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잠재성을 지니고 있는 인간인 태아는 합리적인 존재로서 인공 임신 중절과 같은 죽임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인간과 똑같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인공 임신 중절, 낙태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입장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을을 보시니까 실제적으로 합리적인 존재가 도덕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인간, 실제적인 인간만 도덕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죽임 당하지 않은 권리를 가진다면 저는 동의하지만 잠재적으로 합리적인 존재인 태아는 실질적인 합리적인 존재를 볼 수가 없어서 잠재적으로 합리적인 존재에 불과하므로 똑같은 존재가 아니니까 임신 인공중조를 허용할 수 있어 라고 보는 입장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인공 임신 중절 낙태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기억 보죠. 여성의 인공 임신 중절의 권리는 태아의 생명권보다 우선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인공 임신 중절의 권리를 강조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강조하면 낙태를 할 수 있다는 거니까 태아의 생명을 죽여도 된다는 거죠. 이거 아니겠네요. 자, 그 다음에 태아의 생명권과 성인의 생명권을 동등하게 고려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동등하게 대우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거 맞는 표현이 되시겠네요. 그 다음에 디귿, 잠재적으로 합리적인 존재인 태아는 도덕적인 지위를 지닌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제시문에 보니까 잠재적으로 합리적인 존재는 실질적인 똑같지 않고 인공 중절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도덕적인 지위를 지니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을, 갑과 을 모두인데요. 도덕적인 지위를 지닌 존재, 여기를 이제 갑의 경우는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 갑의 경우는 여기 잠재적인 합리적인 존재도 되고요. 실질적인 합리적인 존재도 됩니다. 그런데 을의 경우는 잠재적인 합리적인 존재는 안 되고요. 실질적인 합리적인 존재만 되죠. 근데 이게 지금 공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럴 경우에 생명을 해쳐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둘 다 동의할 수 있는 표현이죠. 둘 다 동의할 수 있는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리을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10번 가시겠습니다. 10번. 가불병사 상가들의 입장을 나의 그림을 탐구하고자 할 때 A에서 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을 보게 수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입니다. 플로우 차트 문제인데요.
보시죠. 인간은 장기간의 반복된 지루함과 비참함을 이겨낼 만한 탄력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장기간 이렇게 막 이어지는 어떤 고통에 대해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장기적으로 고통을 주는 것이 인간에게 괴롭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형보다는 종신노역형이 훨씬 더 큰 공포를 안겨줄 수 있대요. 그러니 사형에 반대하고 종신노역형에 찬성하는 베카리아 선생님의 입장이 되시겠죠. 베카리아 입장에서 사형은 짧은 시간에 큰 고통을 주지만 종신노역형은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적인 공포를 주기 때문에 훨씬 종신노역형이 효과가 있는 것이고, 사형을 사형이 아니라 범죄를 저지른 사람보다는 그걸 보아야 하는 구경꾼들에게 좀 더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을을 보시죠. 사형을 당하는 자는 시민이 아니라 적으로서 죽는 거랍니다. 요거는 우리 자주 나왔죠. 사형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형에 일단 찬성을 해야 되고요. 시민이 아니라 적으로서 죽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을 지키기 위해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다라는 계약론자의 입장이라는 거죠. 이거 루소가 되겠습니다. 루소. 그는 스스로 사회계약을 파기했어요. 원래 계약론자인데 그 계약을 파기했으니까 그는 시민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런 것이 소송과 재판으로 입증되고 선고가 되어져서 사형이라면, 선고를 받게 되면 이분은 이제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적으로서 죽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이 사회계약을 파기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형에 대한 찬성 입장입니다. 병을 보겠습니다. 재판관의 사형 선고는 엄격한 보복법에 따라서 내려진 것이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개인이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보복은 사적 보복이 아니라 재판관이라고 하는 권위를 받은 공적인 권위에서 나오는 보복인 거예요. 그래서 살인을 했거나 그것을 명했거나 협력했던 자는 누구든지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말은 반드시 살인을 한 사람, 같은 유의 살인을 저지른 사람, 살인자는 사형을 받아야 되는 동등함을 지녀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평형이 맞아야 된다라는 거죠. 이거 칸트 선생님의 입장입니다. 칸트 선생님의 응보주의적 관점이죠. 자, 그러면 플로우 차트 문제입니다. 맨 끝에 칸트가 있고요. 그 앞에 루소가 있고요. 그리고 맨 앞에 베카리아 선생님이 계시네요.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업, 국가가 사형제를 선택하는 것은 공적 정의에 부합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도 이게 효과가 별로 없는 것이고, 사회계약 입장에서도 우리가 사형을 하라고 권리를 양도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공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얘기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루소와 칸트는 공적 정의에 부합하죠. 아까 공적인 보복의 형태라고 칸트는 얘기했고요. 계약론자인 루소는 계약자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권리를 위협하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공공의 선을 위협하는 것으로 공적 정의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겠죠. 자,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가시죠. 사형은 시민의 생명을 보존하는 수단으로 이루어져야 되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보존하는 수단이냐? 그러면 시민을 위해서 시민의 권리를, 생명과 같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라는 건데, 요거 계약론자인 루소는 당연히 맞다고 하겠지만, 칸트는 그렇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살인자는 무조건 사형에 처해져야만 한다라는 정원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지, 무엇을 위해서 실시하는 게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된 거라서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 되면 안 된다.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집행되지 않는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로지 정의 실현이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집행되는 거지 다른 것들을 위한 수단이 아니다. 그래서 요거는 맞는 표현이 되겠네요. 디귿 보겠습니다. 루소는 살인범은 국가에서 추방되거나 사형에 처해져야 된다. 요거 맞습니다. 일단 루소는 살인자에 대한 사형제를 찬성을 하지만 계약자들로부터 영원히 분리가 되는 그런 형벌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을 칸트는 살인을 직접 저지른 사람만 사형 선고의 대상이 되느냐라고 했는데 위에 제시문에 보시면 살인을 했거나 명했거나 협력했던 사람이 모두 살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저지른 사람만이 아니죠. X 되시겠습니다. X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어요. 11번 보겠습니다. 그림의 강연자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입니다. 승려가 바루라는 그릇에 담아서 식사를 하는 행위를 바루 공양이라고 한답니다. 불교 얘기네요. 바루 공양에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는 단지 허기를 달래고 몸을 달리는 수단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요거는 수단으로서 어느 일종의 부분을 담당할 수 있지만 그게 전체는 아니라는 거고요. 바루 공양에 참여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같은 장소에서 음식을 공평하게 나누어 먹고 남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환경을 고려하는 그런 윤리적인 목적을 가지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해와 바람, 흙과 물, 자연의 은혜와 수많은 사람들의 노고 없이 우리 입에 들어올 수 없다는 있는 음식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으로서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연기설의 깨달음을 바르 공양이라는 것으로 실천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또한 식사를 매개로 소유에 대한 탐욕을 버리는 연습도 하게 된답니다. 깨끗이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양을 담아가지고 남기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탐욕을 버리는 연습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거에 대한 생활에 대한 어떤 윤리적인 태도를 불교 입장에서 골라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1번 음식을 먹는 행위를 통해서 평등함 실천될 수 있죠. 아까 얘기한 공평하게 나누어 갖는 불교의 세계관. 2번 음식을 먹으면 생존에 대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는 것은 허기를 달래는 수단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단만은 아닌 거죠. 3번 음식을 통해서 만물이 상호 독립적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은 아니죠.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고요.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음식을 남기지 않는 행위를 함으로써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어요. 그렇죠. 환경까지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음식을 먹는 행위로 소유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연습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시겠는데 이런 문제는 우리가 꼭 불교에 대한 이해가 없더라도 제시문을 통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독해 수준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제시문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보시죠. 12번 오답률 3위의 문제인데요. 뭐 그렇게 오답률이 높았던 건 아니고 한 50% 정도의 오답률을 보이는 그런 문제입니다. 원래 그 사회정의 파트의 문제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좀 눈여겨서 잘 봐주시면 좋습니다. 자, 재산 소유 민주주의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상향을 실현하려고 했던 분은 롤스이죠. 이 갑사상간을 롤스라는 것을 아예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부와 자본 소유의 분산을 시도한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것을 막는다는 거죠. 집중 혹은 뭐 독점 이런 것들을 막는다라는 거고요. 이것은 원초적인 입장에서 채택된 정의의 두 원칙. 정의의 두 원칙인데 이게 원초적인 입장에서 채택됐대요. 원초적인 입장을 설정하는 분도 오로지 롤스밖에 없으시죠. 그래서 이거 롤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을을 보시면 최소국가 나옵니다. 우리 생윤에서 최소국가의 분배 정의를 실현하는 게 이상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노직 선생님이시죠. 노직입니다. 정당화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국가, 가장 큰 국가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큰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최소 국가가 가장 큰 국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포괄적인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보다 크면 안 돼. 따라서 국가는 시민들에게 특정한 선을 강요할 수 없어요. 강요하는 건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 국가를 정당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번부터 보시죠. 롤스는 재능과 동기가 유사하다면 성공의 전망도 유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재능과 동기가 유사해. 그러면 성공의 전망도 유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과정이 절차가 공정하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이런 것과 관계없이 재능과 동기가 유사하지 않아요. 재능이 많다고 무조건 유리하거나 동기가 어, 어떻다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성공의 전망이 달라지게 되면 결국은 어떤 특정한 세력에게 이게 독점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니까 이거 잘못된 내용이라고 보시죠. 그래서 이거는 성공의 전망도 유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거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시는 거예요. 2번. 원초적인 입장의 당사자는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원칙에 합의한다. 그렇죠? 원초적인 입장에서는 개인의 특정한 상황을 모릅니다. 특별한 지식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도 될 수 있고 저 사람도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익이 되는 원칙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기 합의는 모두 동의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모두 동의하게 됩니다. 다수의 동의 아니고 모두 동의입니다. 3번. 노직은 부정의를 교정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한다 돼 있는데요. 부정의하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한 거를 교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교정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보장하는 거지 침해하는 얘기가 아니죠. 침해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답이 되겠고요. 요거는 부정의의 교정을 위한 국가의 개입은 노직도 인정하지만 롤스도 인정하는 거다라는 공통점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 사회의 유용한 정도를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분배는 부정의하다 돼 있는데요. 사회의 유용한 정도를 기준으로라고 하는 건 하나의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사회에 유용하다라고 판단되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무조건 분배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노직에 의하면 요거는 정형적인 분배의 원리입니다. 하나의 기준. 이거에 따라서 분배하는 것은 부정의하다고 보고 있고요. 개인의 소유기 때문에 개인이 자율적으로 분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비정형적인 원리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부정의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 되겠죠. 5번. 국가는 재산에 대한 사적 소유권을 평등하게 보장해야 된다. 자, 요거 롤스부터 보시면 이 사적 소유권이라고 하는 건 개인이 소유를 사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이에요. 그래서 사유재산권이라고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거죠. 이 사유재산권은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의해서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되는 기본권입니다. 기본권입니다. 그래서 이거 롤스가 맞고요. 맞고요. 노직 역시 재산에 대한 권리, 재산에 대한 사적 소유의 권리는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것을 국가가 침해하면 안 된다라고 보시는 분이에요. 노직 선생님의 이런 재산권에 관련된 내용은, 아이고, 로크 선생님의 자연권에서 온 거거든요. 이게 모두가 가지고 있다, 자연적으로 가지고 있다, 재산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사실 3번의 그 틀린 선지가 너무 명료하기 때문에 이 오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나머지 선지들도 정확하게 모두 알고 계셔야 한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꼼꼼하게 오답 노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13번 보죠.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만 모두 V 표시를 한 학생은입니다. 보시니까 종교적 인간 나오네요. 종교적 인간, 비종교적 인간이 여기 세 번째 줄에 나오는데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분은 우리 교육과정상에서 엘리아데 선생님이
유일하시죠. 엘리아드의 문제입니다. 그가 처해져 있는 역사적 맥락이 어떠한 것이든지 항상 이 세계를 초월합니다. 자, 종교적인 인간에게 있어서의 신은 초월적 존재예요. 신은 초월적 존재다라고 하는 것은 신이 모든 우주를 만드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우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주 밖에서 우주를 만들었다라는 초월적인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엘리아드의 결론은 그렇지 않죠. 동시에 이 세계 안에 성스러운 것, 절대적인 실체가 있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주의 창조자인 신이 이 우주의 창조자로서 그냥 가만히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안에 있는 자연의 성스러운 본인을 드러내죠. 성현이 가능하죠. 현현이 가능하죠. 성스러움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성스러움과 이런 자연물 간의 조화를 강조하고 계시고 있으십니다. 조화를 강조하고 있으시죠. 그래서 성스러운 어떤 대상이 자연물 속에 이렇게 생겨날 수 있다라고 보아서 엘리아드는 종교적인 인간은 이 세계는 성스러움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인 거예요. 반면에 비종교적인 인간은 성스러움, 신을 믿지 않아요. 오로지 자신만 믿습니다. 자신만 믿기 때문에 자신만이 유일한 역사적인 주체이고 행위자라고 간주해서 초월적인 신을 거부합니다. 초월적인 것을 거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종교적인 인간이라고 해도 의식하지 못하지만 종교적인 행동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종교적인 인간이 됐건 비종교적인 인간이 됐건 본래적으로는 종교성을 다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 종교성을 다 지니고 있고 비종교적인 인간이라고 하더라도 자신도 알게 모르게 종교적으로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본래적으로는 종교성을 지니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죠. 자, 엘리아드의 입장에만 체크한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종교적인 인간은 세계 그 자체를 성으로 간주한대요. 세계 그 자체는 세계죠. 이거는 자연입니다. 자연. 성이다라는 건 거룩하다라는 건데 거룩한 존재는 신이죠. 이걸 같다고 보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같지는 않고요. 신이 자연물 속에서 드러나는 거죠. 자연물 속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이게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X. 그 다음에 두 번째, 종교적인 인간에게 어떤 사물은 성현, 성스러움이 드러나는 사물, 자연물이 있다. 요거는 맞는 욕이죠. 그래서 성스러운 불상이나 십자가나 어떤 책이나 이런 게 있는 거죠. 세 번째, 비종교적인 인간은 종교의 속박에서 벗어날 때 자유롭다고 믿는답니다. 그렇죠. 이거는 비종교적인 인간이기 때문에 종교성은 나와 무관한 거야. 근데 자꾸 나를 구속하네. 여기서 벗어나야겠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하지만 본래적으로는 종교적인 인간이라서 자기도 모르게 종교성을 가지고 행동을 하죠. 네 번째, 비종교적인 인간이라도 종교적인 의례나 신화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그런 걸 무의식 중에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는 종교적인 존재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답은 5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14번 보겠습니다. 가불사상가가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고르시면 합니다. 성향상 장인인 사람은 우쭐해져서 전사의 부류로 가려고 한답니다. 장인은 물건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물건을 잘 만드는 사람이 장인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쉽게 우리나라가 알고 있는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이거 생산자예요. 생산자죠. 전사의 부류 요거 수호자 중에서도 방위자를 얘기하는 거죠.
방위자 혹은 뭐 보조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혹은 전사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그럴 자격도 없으면서 수기를 결정하는 수호자 부류로 이행하려고 한답니다. 수기를 결정하는 수호자 부류는 통치자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나라에 이렇게 세 개의 계층이 나눠져 있고 수기를 결정하는 이런 수호자 부류가 통치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 아이들이 통치를 하려고 한다면 나라에 파멸을 가져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답은 플라톤 선생님 되시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을을 보시면 한 사람의 몸으로 여러 장인을 하는 일을 고루 갖추어 반드시 자신의 모든 물건을 스스로 만든 다음에 이를 사용한다면 이것은 천하의 사람들이 모두 길바닥에 내앉는 일이래요. 그러면 한 사람이 모든 걸 다 갖출 필요가 없고 모든 물건을 다 만들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각각의 역할이 나눠져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인이 할 일이 있고 소인이 할 일이 있다라고 역할을 분담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대인 소인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건 맹자 선생님이 이렇게 구분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이게 답이요.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대답을 고르시는 겁니다. 플라톤도 맹자도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기어 나라가 올바르게 다스려지려면 통치자에게 덕이 요구되는가? 그렇죠. 플라톤에게는 지혜의 덕이 요구되고요. 맹자에게는 덕치, 왕도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니은 계층 간의 자유로운 역할 교환은 공동체 발전을 저해한다. 그렇죠. 자유로운 역할 교환을 하면 안 돼. 서로 무관심해야 돼가 플라톤이고 맹자도 대인이 할 일, 소인이 할 일이 나누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죠. 디귿 장인의 재산 소유가 금지될 때 정치에서 이상 실현이 되는가? 플라톤은 통치자가 재산을 소유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으시고요. 장인은 재산을 가져도 되죠. 맹자는 누군가가 재산을 소유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리을 사회적 직분은 개인의 능력과 선택을 존중해서 정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개인의 능력과 선택을 존중해야 된다랄 때 여기 선택이 자유로움이죠. 자유로움. 자유로움에 따른 선택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면 선택하면 그걸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 아니죠. 능력에 따라서 결정이 되셔야 되고 맹자 역시 능력과 도덕성에 따라서 결정이 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5번인데요. 자연과 관련된 문제고요. 이 문제가 우리 4월달 문제 중에서는 최고 오답률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이 문제가 70% 이상의 오답률을 보이시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적응력을 가져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몇 번 해보다 보면 적응을 하게 되어서 이런 문제를 잘 안 틀릴 수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접하다 보면 이런 문제들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여러 번 문제를 확인해 보시고 풀어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고 연습을 조금 많이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갑부터 보시죠. 무생물이나 동물에 대한 파괴는 인간의 의무와 대립한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의무가 있는데 동물이나 무생물을 파괴하면 이것에서 벗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파괴하지 말아야 할 인간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무생물이나 동물을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돼. 왜냐 하고 뒤에 설명이 나오는데 도덕성을 촉진하는 인간 안의 감정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무생물이나 동물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인간 때문에 무생물이나 동물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요 말은 간접 의무다 이런 얘기죠. 간접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은 오로지 칸트 선생님밖에 없으십니다. 인간 중심주의이면서 무생물에 대한 동물에 대한 이런 간접 의무 얘기하시는 분 칸트이시죠.
을 보시면 인간에게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의 이익을 고려해야 된다. 자, 여기도 인간이 고려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고려하는 거예요. 인간이 도덕적으로 고려하는 겁니다. 이익을 고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의무가 됩니다. 여기 해야 한다 라고 하는 거 의무인데요. 대상은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존재예요. 이거 줄여서 보면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죠. 이 존재들에게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해 줘야 된다. 예, 그랬을 때 이익을 고려할 때 감각한다라고 하는 게 유일한 어, 필요 충분한 유일한 경계선 기준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요거 싱어 선생님 되시겠습니다. 싱어 선생님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을 보죠. 모든 생명체 그럴 때 우리 윤리 시간에 생명체가 나오시면 모든 생명체라고 하시면 인간 플러스 동물 플러스 식물까지를 얘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요 세 부류가 자신의 방식으로 고유한 선을 추구한답니다. 개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고유한 선을 추구하기 때문에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인간, 동물, 식물이 모두 평등하게 존중받아야 되는 가치를 지녔다. 즉 내재적 가치를 지녔다. 이렇게 보시는 관점인 거죠. 네. 고유한 선을 지녔기 때문에 이 존재들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고 있으시죠. 그러면 병은 테일러 선생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 문제입니다. 벤 다이어그램 문제는 세 사람을 모두 비교해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칸트, 테일러, 그리고 싱어 선생님의 입장에서 모두를 해야 합니다. 자, 1번 보죠. 자, 1번의 선지가 진짜 중요한 선지거든요. 1번 선지를 잘 봐주세요.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 외에 어떤 존재에 대한 의무도 가질 수 없답니다. 칸트부터 살펴보자면 인간은 인간에 대한 의무라고 할 때 대한이 나오시면 이 앞에 있는 존재가 직접 의무가 되는 거예요.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무의 직접적인 대상이 인간이고 다른 존재에 대해서는 이 의무가 직접 의무가 되는 거죠. 직접 의무가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칸트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동물이나 무생물한테는 간접 의무만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싱어는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일부 동물까지 직접 의무를 갖죠. 그럼 이거 X고요. 테일러는 인간 외에 모든 동물과 식물까지 직접 의무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중심주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2번 보시면요. 도덕적 행위 주체. 우리가 보통 도덕적 행위 주체는요. 모든 사상가가 인간이라고 합니다. 모든 사상가의 말이에요. 이거는. 아닌 존재, 그러면 인간 이외의 존재죠. 여기까지 얘기하면 인간 이외의 존재입니다. 인간 이외의 존재는 누가 있냐면 동물, 식물, 무생물까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도덕적 지위를 지닐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인간 중심주의 빼고 다죠. 그러면 칸트 빼고 동물 중심주의자인 싱어와 생명 중심주의자인 테일러가 동의할 말이어야 되겠습니다.
인간 중심주의 빼고 다니까요.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감각 능력이 없는 개체. 감각 능력이 없는 개체는요. 제가 색깔을 좀 다른 색으로 해야 되겠네요. 감각 능력이 없는 개체는 동물, 쾌고감수 능력이 없는 동물, 식물, 무생물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동물이 쾌고감수 능력이 없는 동물이에요. 쾌고 능력이 없는 동물입니다. 는 도덕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없대요. 도덕적으로 고려한다라는 말은 우리 아까 보았던 직접 의무의 대상과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직접 의무의 대상과도 같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칸트 입장에서 보면 인간만 직접 의무의 대상이잖아요. 인간만 직접 의무의 대상이기 때문에 인간은 감각 능력이 있는 아이여야지 없으면 도덕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인간은 감각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없으면 도덕적으로 고려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싱어의 입장에서는 쾌고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는 존재까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기 때문에 쾌고감수 능력이 없는 존재부터는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테일러는 동물, 식물, 무생물 모두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기 때문에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칸트와 싱어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4번 보겠습니다. 인간을 위한 자원으로 동물을 활용하는 것은 금지되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칸트는 인간중심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서 다른 존재를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으셔야지 금지될 수 없죠. 자, 싱어의 입장에서는 쾌고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는 동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반대하는 입장인데 금지라고 해서 반드시 안 된다는 건 아니죠.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금지가 아니라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싱어가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만약에 다수의 행복이 창출된다면 허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지되어야 한다는 말에 반대하시게 될 겁니다. 반면에 테일러 입장에서는 인간, 동물, 식물까지를 모두 내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역시 동물을 활용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금지합니다. 싫어하는데 역시 허용하는 경우가 있죠. 있습니다. 우선성의 원리에 따라서. 우선성의 원리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경우에 곰이 지나가고 있는데 사람을 공격해. 그러면 내 목숨을 위해서 곰을 죽이는 행위를 허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세 사람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 말입니다. 금지라고 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답이 안 되고요. 5번.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닌 존재. 자, 이거는 굉장히 애매한 표현이죠.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닌 존재는 지금 칸트, 싱어, 테일러가 각각이 다르죠. 칸트에게 있어서는 인간 이외의 존재고 싱어에게 있어서는 쾌고감수 능력을 지니지 않은 존재고 테일러에게 있어서는 무생물인 거죠. 어떠한 가치도 지닐 수 없냐라고 물어본다면 일단 칸트부터 살펴볼게요. 칸트는 인간만이 도덕적인 고려의 대상입니다. 그럼 인간 이외에는 어떠한 가치도 없냐? 아니에요. 인간을 위한 수단을 위한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틀렸고요. 싱어의 입장에서 본다면 싱어의 입장에서도 쾌고감수 능력을 지닌 존재까지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존재는 아무런 가치가 없냐? 아니죠. 똑같이 수단으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따지면 사실 테일러도 마찬가지죠. 무생물은 수단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아무도 이렇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표현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1번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연과 관련된 문제는
꼭 이렇게 사상가들을 비교하는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각각의 사상가들의 입장과 다른 사상가들의 차이점을 꼼꼼하게 이렇게 정리해 두는 그런 오답 노트나 정리 노트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선지들을 잘 분석해 놓는 그런 습관을 꼭 길러주시고, 여러분 마음대로 정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꼭 선생님한테 확인을 하셔서 오답이나 오개념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인데요. 학급 게시 자료로 알고리즘의 두 얼굴, 편리와 편향 나오네요. 뭐 이건 정보윤리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최근 SNS나 동영상 플랫폼에서 추천 알고리즘이 널리 쓰이고 있는데요. 추천 알고리즘은 데이터에 근거해서 개인의 성향을 반영한 정보를 위주로 다양한 정보를 추천해주는 그런 시스템을 이야기한답니다. 이런 추천 알고리즘의 검색의 수고를 덜어주는 장점이 있고 생활의 편리함을 더해주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추천 알고리즘은 개인의 성향에 부합하는 정보를 접하게 하여 정보 수요자의 편향된 정보 속으로 갇히게 만들 수 있게 해요. 한쪽 정보만 계속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정보 수용자가 편향된 정보 속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는 기억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기억에 들어갈 말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알고리즘이 이제 한쪽적으로 편향된 어떤 정보만을 제공해 주면 안 되고 다양한 정보를 이렇게 올바르게 제공을 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 보시면 1번, 자신의 성향과 관련 없는 정보를 배제하면 안 되죠. 다양한 정보를 줘야 되니까. 2번, 추천된 모든 정보가 객관적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 추천된 정보가 바람직한 정보여야지 이게 무조건 객관적이라는 믿음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3번, 자신에게 편리함을 주지 않은 정보를 전적으로 무시해라. 이런 얘기는 어떤 정보만 일부를 수용하고 어떤 정보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얘기니까 이것도 다양한 정보가 아닌 거예요. 4번, 매체 이용을 금지해라. 이거는 아니죠. 매체 이용 자체를 금지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 기회를 차단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다양한 정보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정답은 5번,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길러서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올바른 그런 기준을 갖고 있어야지만 바람직한 정보를 선별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재심을 통해서 문제 해결하시면 되겠습니다. 17번 보시죠. 가불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 입니다. 영구평화 얘기가 나오네요. 영구평화론을 이야기하신 분은 우리 생윤에서 칸트 선생님밖에 없으시죠. 칸트 선생님밖에 없으십니다. 네, 칸트일 거예요. 자, 침략 전쟁의 유발 요인을 없애야 된답니다. 침략 전쟁의 유발 요인을 없애야 한답니다. 이걸 우리가 보통은 예비 조항이라고 얘기하죠. 예비 조항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침략 전쟁입니다.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 이런 침략 전쟁의 유발 요인을 없애야 된대요. 이렇게 딱 앞에 선정해 주는 이유는 방어 목적의 전쟁은 허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허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가져가셔야 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성이 평화 상태를 직접 의무로 만든다 해도, 자, 이거 어려운 표현인데요. 우리는 이성적 존재이면서 현상에서 감각을 추구하는 경험적 존재이기도 해요.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경험하는 이중적 존재이거든요. 그때 이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모든 인간에게 평화 상태가 되도록 명령을 하고 있으시답니다. 그래서 이 평화 상태가 되도록 명령에서 나오고 있는 게 이제 공법이 되는 거고, 그 공법에 따라야 한다라는 게 칸트에게서는 윤리의 법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직접 의무가 되는 거예요. 직접 의무가, 평화 상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직접 의무가 되는데, 국가 간의 계약 없이는 어떤 평화도 보장될 수 없대요. 이런 직접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의 계약이 필요하답니다. 국가 간의 계약이 필요한데 이것은 평화연맹에 의해서 수립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평화연맹은 국가 계약을 주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칸트가 조금 어려운데, 그렇다고 한다면 평화 유지를 위해서는 국가 간의 계약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살짝 계약론적인 관점도 가지고 있죠.
이 계약은 결국은 그러면 이성의 명령에서 나오는 계약인 거예요. 이성의 명령에서 나오는 계약인 겁니다. 자, 요거를 좀 알아두시고요. 을 보시겠습니다. 소극적 평화, 직접 폭력이 없는 상태고요. 적극적 평화는 구조적 문화적 폭력까지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모든 종류의 폭력을 비폭력적인 방법을 통해 비폭력적인 방법, 비폭력적인 수단을 통해서 예방하고 제거해야 됩니다. 제거하고 예방하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예방을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구분하시는 분은 갈퉁 선생님이시죠. 갈퉁 선생님이 이렇게 평화와 폭력을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적극적 평화의 실현이 진정한 평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직접적인 폭력도 없어져야 되지만 구조적 문화적 폭력에 해당하는 간접적인 폭력까지 모두 제거해야 되고요. 그런 폭력을 달성하는 데는 평화적인 방법을 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칸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칸트는 상비군은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영구 평화를 실현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상비군은 전쟁에 항상 준비된 군대입니다. 따라서 전쟁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점진적인 확대가 아니라 점차 폐지되어야 영구 평화가 실현되겠죠. 틀린 표현입니다. 2번, 개별 국가가 평화연맹에 소속되려면 주권을 포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개별 국가가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영구 평화를 위해서는 개별 국가의 주권을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국제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조항인 확정 조항에 들어가겠죠. 3번, 진정한 평화 구축을 위해서 폭력적인 수단도 허용되어야 된다 돼 있는데요. 위에서도 나오고 있지만 비폭력적인 방법을 써야지 폭력적인 수단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4번, 의도적인 폭력을 제거해도 비의도적인 폭력은 존재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화는 모든 폭력을 다 제거해야만 실현됩니다. 어느 하나만 없앤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특히 갈등에 있어서의 이 직접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은 이게 폭력의 삼각형으로 서로가 서로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없어진다고 해서 폭력이 사라지거나 평화가 마련되지 않아요. 모든 폭력이 다 제거되어야지만 폭력이 없어지게 되고 진정한 평화가 실현된다. 이렇게 보시죠. 5번, 모든 전쟁이 종식되는 순간부터 진정한 평화가 보장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칸트의 입장부터 보시면 전쟁의 종식은 필요 조건이죠. 필요 조건입니다. 전쟁은 없어져야 돼요. 하지만 영구 평화를 위해서는, 진정한 평화가 칸트에게서는 영구 평화잖아요. 이 영구 평화를 위해서는 전쟁과 관련된 예비 조항이 없어지면 되는 게 아니라 적극적 조항인 확정 조항 3가지가 있어야 되죠. 국내적으로 공화 정체여야 되고요. 공화정 체제여야 되죠. 국제적으로는 국제법에 의해서 개별 국가들이 연맹 체제를 형성해야 되고요. 그리고 모든 인류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는 세계 시민법이 필요하죠. 세계의 모든 시민을 하나의 주체로 인정하는 이런 세계 시민법이 필요해서 외국인에 대한 환대권을 인정하는 이런 체제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 조건이지 이런 것까지 갖춰야 된다는 충분 조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순간부터 바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칸트는 틀렸고요. 갈퉁에게 있어서 전쟁의 종식은 직접적인 폭력의 제거입니다. 물리적인 폭력의 제거죠. 제거기 때문에 이게 진정한 평화다? 아니죠. 그래서 두 사람 모두가 동의하지 않을 표현이 되시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라고 찾으시면 되겠고요. 18번 보시겠습니다. 18번의 경우는 이제 해외 원조와 관련된 얘기네요.
질서정연한 사회가 나오네. 질서정연한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라는 말도 나오네요. 를 원조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조할 수 있는 주체가 있고 원조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롤스의 입장입니다. 롤스의 입장이죠. 그래서 만민법의 사회에서 원조의 의무는 고통받는 사람들이 자유적이거나 또는 적정 수준의 기본 제도를 가질 때까지 유효하다라고 해서 가질 때까지의 시점, 중단 시점이 존재한다. 중단 시점이 있고요. 그리고 앞에 조건이 경제적인 풍요로움이 아니라 자유적이거나 정치적인 수준의 기본 제도. 정치, 경제가 아니에요. 경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화적인 측면에서 질서정연한 수준에 오르게 되면 끝난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원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을을 보시죠. 우리는 절대 빈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원조해야 한다. 역시 원조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얘기하고 계시는데, 빈곤에 빠져 있는 사람을 도우래요. 그러면 이거는 약간 여기 얘기한 경제적인 관점인 거잖아요. 롤스가 아닌데, 이분이 모든 빈곤은 아니고 여기 절대 빈곤이에요. 그래서 당장 빈곤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원조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싱어의 관점인 거죠. 싱어의 관점인 겁니다. 공리의 관점. 네, 싱어는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공리의 관점에서 우리의 자원을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곳에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빈민을 도와야 된다라고 해서 효율성을 고려해서 자원을 분배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나는 부자여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게 나한테 있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별로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어려운 절대 빈곤에 빠져 있는 사람을 도왔을 때 그분들의 행복이 증진된다면 이거를 도와야만 한다라고 보고 있는 그런 관점인 거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롤스는 인권 침해가 심각한 모든 국가는 원조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데요. 롤스에게 있어서 이 국가의 유형에 관련돼서 물어보는 문제는 굉장히 자주 출제가 되는데요. 인권 침해가 심각한 모든 국가, 그러면 심각하다라고 하는 건 질서정연한 체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질서정연한 체제 안에서도 인권 침해의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국가, 인권 침해가 발생하는 모든 국가는 질서정연한 체제를 갖고 있는 그런 국가도 되고, 그 다음에 고통받는 사회도 되고, 그 다음에 무법 국가도 되고, 모든 국가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두 원조의 대상이 된다 이럴 수 안 되고요. 고통받는 사회만 원조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야 되니까 기억은 잘못된 선지가 되겠습니다. 니은 보시면 원조의 차단점을 설정해요. 원조의 차단점을 설정해요. 아까 원조의 차단점이 있었죠. 여기 중단 시점이 있었습니다. 원조 대상국의 정치적 자율성을 보장해야 된다. 그렇죠. 내정 간섭과 같은 강제적인 부권적인 간섭으로 해외 원조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맞는 표현입니다. 그 이상이 되면 자기가 스스로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 거기까지 간섭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님이 간섭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과 비슷한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귿 보겠습니다. 원조가 산출한 결과를 고려해서 원조의 대상을 정해야 된다. 그렇죠. 이거 효율성을 고려하는 거죠. 효율성을 고려해서 얼마나 이익이 될 건지 얼마가 손해가 될 건지를 고려해서 이익이 더 큰 경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원조의 대상이 무조건 고통받는 사유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걸 도와줬을 때 손해가 될까 이익이 될까를 고려해서 이익이 된다면 하는 거고 안 된다면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원조는 국가 간의 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행해지는 윤리적인 의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둘 다 반대죠. 자, 일단 롤스 입장에서는 국가 간의 부의 차이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정치 체제를 바르게 하기 위한 목적인 거고요. 어, 싱어의 입장에서는 부의 차이를 줄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죠. 세계 전체 다수의 행복을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죠. 윤리적인 의무라는 말은 둘 다 동일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긴 합니다만 앞에 있는 표현이 둘 다 쓸 수 없는 표현이라서 해당되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보시겠습니다. 토론의 핵심 쟁점을 골라라 라는 문제네요. 네, 토론의 핵심 쟁점을 골라라 라고 하는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지금 나누어져 있는 포인트를 찾아서 그 두 분이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는 그런 다르게 얘기하는 부분을 고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동의하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내용은 토론의 핵심 쟁점이 아닐 거예요. 뒤집어서 아닙니다 라고 하는 내용은 이제 여기서 이제 뭔가 의견이 나누어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됩니다. 볼까요? 여기 따라서 뒤에 보시면 예술 감상자의 성품에 선한 영향을 미친다면 윤리에 의해서 평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뒤에 보니까 예술이 윤리에 의해서 평가가 되면 예술가의 자율성과 독창성이 침해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예술이 윤리에 의해서 평가되어야 되는 건지 평가되면 안 되는 건지가 핵심 포인트가 되는 거죠.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 이런 식으로 찾아주시면 됩니다. 요거 연습 몇 번 해보시면 금방 우리가 문제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연습 몇 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번 보겠습니다. 자, 20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에 A에게 해줄 수 있는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입니다. 자, 문제 상황, 사상가의 입장을 먼저 보셔야 되겠죠. 공동체의 이익이란 공동체를 구성하는 여러 구성원들의 이익을 합친 겁니다. 그러면 요거는 공동체의 이익은 개인의 이익의 총합에 불과하다라는 입장이라서 이것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공동체주의가 아니라 공리주의적인 관점이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공동체 행복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감소시키는 경향보다 클 경우 공리의 원리라고 나오네요. 공리의 원리에 일치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해야 할 행위 의무로 주어지게 되는 거죠. 보편적인 의무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은 벤담 선생님입니다. 양과 질을 구분하지 않으시면 그냥 벤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상황을 보실게요. 극심하게 고통을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안을 결정할 때 무엇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가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리의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시면 되겠죠. 자, 1번 고통받는 환자의 행복만을 실현할 수 있는 법안인지 고려하래요. 자, 일단은 고통과 행복이 선과 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이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고통과 행복을 환자라는 개인의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다수의 행복, 사회 전체 사람들의 행복의 총합과 고통의 총합을 고려해야지 환자만의 행복만이나 고통만을 고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벤담이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2번 법안이 누구나 파악할 수 있는 자연법에 부합되는지 고려해라. 자연법 사상가 아니에요. 틀렸고요. 3번 공동체 내에 유독한 시민이 법안을 수용할 수 있는지를 고려해라. 공동체주의자도 아니고요. 유독한 시민 아니고요. 사회 전체의 이익이 공리가 증대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결정을 해야 되겠죠. 유독하냐 안 유독하냐는 기준이 아닙니다. 4번 법안이 사회 구성원들의 행복의 총량을 최대화시키는 것. 그렇죠.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5번 고통받는 환자의 인격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법안이냐. 이거는 칸트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이죠. 목적으로 대우하지 않아도 행복의 총량을 최대화시킨다면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게 공리주의의 관점이자 문제점인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몇 개의 문제가 조금 어려운 그런 포인트만 있었고요. 실제로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어렵게 출제된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만, 이게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뭐랄까요? 고난이도의 문제로 출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문제를 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게 1등급이 저희가 43점이 나왔던 그런 문제였었거든요. 보통 요 정도 수준이면 47, 48, 뭐 46, 뭐 요 정도 수준에서 1등급이 형성이 되는 게 맞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재학생들이 생윤에 관련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1등급이 많이 조성되지 않았지만 1등급과 2등급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조금만 공부를 해주셨으면 충분히 다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가 초기의 관점이기 때문에 꾸준히 여러분이 해주시고 6월 모평까지 혹은 뭐 그 이후까지 계속해서 공부를 해주신다면 생유는 충분히 1등급 맞을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출제가 되니까요. 하나하나씩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오답 노트 꼼꼼하게 정리하셔서 오개념 갖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설하고요. 다음에 다음 모의고사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